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젠매닙이라고 하는 연구이고요. CBPR 2025에 게재되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저자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룬 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홍콩 중화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상하이 AI랩에서 연구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연구 분야를 잠깐 살펴보면 연구자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는 3D에 관련된 연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의 연구들을 보면은 포인트 LLM 같은 연구도 있지만 VLA처럼 로봇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논문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연관된 연구들까지 다시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요즘 로봇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엔 로봇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로봇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제너럴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통 두 가지의 계보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코파랑 모카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코파나 모카 모두 다 VLM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애니그래스프나 세그멘테이션 애니띵 모델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제너럴하게 제로샷으로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엔드-투-엔드 러닝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GR1을 예시로 들기는 했는데, GR1 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발표했던 RT 시리즈, 그리고 옥토나 이런 요즘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파이0, 파이0.5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젠매닙이 짚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제너럴한 폴리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폴리시가 어떻게 잘 되고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이런 걸 진단하는 프레임워크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평가를 하려면 실제와 동일한 상태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슷한 현실 세계와 굉장히 비슷한 포토리얼리스틱한 이런 프레임워크나 데이터셋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헤이비어 1K나 로보카사 같은 데이터셋 혹은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태스크의 시작과 종료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폴리시나 전략이 실패가 되었다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포괄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 젠매닙에서는 이런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엔드-투-엔드 이미테이션 러닝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좋아지고 나빠지는지, 어느 부분에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젠매닙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테이블탑 시뮬레이션 플랫폼이기는 한데 조금 현실적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시나리오와 인스트럭션이 들어왔을 때 주어지는 그 전략이 어느 부분에서 잘 성능을 내고 어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젠매닙 벤치라고 하는 어떤 작은 모듈 같은 개념이 있는데, 이 벤치마크를 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타겟으로 하는 것은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폴리시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건데, 오브젝트 어피어런스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피어런스는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색깔이나 모양 이런 것을 가지고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의 성능이고,
커먼 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상식 같은 거죠. 사진을 찍으려면 뭐가 필요해? 했을 때 사진기라는 뭐 물체가 조작이 돼야 될 거고, 세 번째로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은 뭐 어떤 물체 옆에 있는 무엇을 어떻게 해줘 라는 이런 태스크에 대한 성능일 거고, 롱 호라이즌 태스크는 뭐 여러 가지 스텝이 필요한 그런 태스크에 대한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데이터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하기 위한 시인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이 시인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오버뷰이고요. 크게 세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에셋을 추출을 하고 그 에셋에 대한 그 애노테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에셋을 통해서 시인을 VLM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시인을 이게 TOSG라고 하는 게 뒤에 설명 자세히 드릴 텐데, TOSG라고 하는 포맷을 통해서 실제로 테이블 탑 환경을 생성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먼저 이 에셋 컬렉션이 어떻게 수행이 되냐면, 이 부분은 맨 처음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라서 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딱 한 번만 수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옵저버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수십만 개의 3D 오브젝트가 모여있는 데이터셋인데, 여기서 사용할 어셋들을 필터링해서 가져오고 VLM을 활용을 해서 애노테이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애노테이션은 설명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크기나 무게, 그리고 뭐 색상, 카테고리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지드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아티큘레이트 오브젝트도 애노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VLM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사용을 해서 애노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에셋이 준비가 되면 이제 시나리오를 생성을 하게 될 텐데, 시나리오를 생성을 할 때 그 어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태스크랑 시나리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시드 오브젝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 오브젝트는 아까 필터링 했었던, 전처리 했었던 오브젝트 에셋들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드 태스크라고 하는 4개의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4가지 그 태스크 종류 중에 4가지 태스크 종류들인 건데, 오른쪽에서 그 예시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6개의 컵이 있을 때 2열 1행이 있는 컵을 빈 트레이에 옮겨놔라, 이런 식의 위치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태스크이고요. 커먼 센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찍고 싶은데 필요한 툴을 가져다 줘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씬에서는 사진기가 이제 비디오를 촬영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집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타겟으로 하는 태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 태스크를 고르고 여기서 VLM을 통해서 어떤 그 타겟 오브젝트가 그 해당 태스크에 맞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TOSG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 씬 그래프의 약자입니다. 태스크 오리엔티드 씬 그래프는 그 씬을 정의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크게 3가지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나리오의 인스트럭션이 뭘로 들어갔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씬 그래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씬 그래프라는 게 뭐냐면은 이 씬이 있을 때 그 씬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된 거고, 노드에는 그 어떤 오브젝트들이 들어가고 그 오브젝트들끼리의 관계가 엣지로 표현이 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골 컨디션은 그 태스크가 수행이 완료됐을 때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그 태스크가 완료가 되는 건지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PDDL이라고 하는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포맷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그 하나의 시나리오를 정의하기 위해서 정의되는 PDDL이 굉장히 길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픽앤플레이스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 하나의 픽앤플레이스를 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가 들어가고 이것이 결국 VLM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TOSG라고 하는 간단한 자연어 기반의 표현 방법을 제안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제한된 포맷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실제로 테이블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배치를 할 때 뭐 on이나 in 같은 부분들이 그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가 먼저 배치된 다음에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런 on이나 in 같은 요소들을 먼저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테이블 위에 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뭐 가까운 거 그 뒤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추가하게 되는 방식으로 오브젝트가 컨스트럭션이 됩니다. 네, 이제 생성된 씬을 바탕으로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아마 이 논문의 아마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매니플레이션 폴리시가 어떤 성능을 어떤 태스크에서 보이는지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어폴던스 프로포절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테이블탑 이미지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픽인 플레이스를 위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를 픽하고 플레이스를 해야 되는지를 먼저 셈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각 오브젝트에 대해서 숫자를 부여해가지고 어디 오브젝트의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마스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잡기 위해서는 그 잡을 포즈가 필요한데 이때는 애니그래스프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잡아야 될 포즈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cost find SOM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SOM이라고 하는 게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번호를 부여해서 VLM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프롬프팅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체 비유에서 SOM 방식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머그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5번이라고 하는 지금 출력이 나왔는데 그럼 5번 주위로 줌인을 해서 다시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되냐 이렇게 한번 더 물어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렇게 잡아야 될 위치가 정해졌으면 그 타겟 오브젝트를 목적지까지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으로 뭔가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타겟 오브젝트를 어느 부분으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지를 이 이미지 그리드에서 그 데스티네이션만 그리드 아이디로 얻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VLM을 통해서 얻어내게 되면 그 다음은 모션 플래닝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바로 이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고 마크 베이스드 그리드라고 하는 방식은 이 그리드가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퍼져 있기 때문에 타겟 오브젝트가 데스티네이션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그리드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순차적으로 VLM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세 번째로 트래젝토리 액션 체이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 트래젝토리라고 하는 게 암이 타겟에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움직이는 그런 방법인데 실제로 뭔가 잡고 놓고 하려고 하면 그리퍼의 이동 그 동작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이너에서 하는 부분은 트래젝토리가 왔을 때 그 트래젝토리에 해당하는 그런 스킬, 여기서는 픽 앤 플레이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롱 호라이즌 플래너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두 완료가 되면 그 완료가 된 상태에서 그 테이블탑 이미지를 보고 현재 골 컨디션을 만족을 했는지 만족을 했으면 그 다음 롱 호라이즌 태스크 같은 경우에 뒤에 다음 스텝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플래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랬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해당 스텝을 한 번 더 반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실험에서 그
VLM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그 모델들이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를 분석한 실험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한 평가 지표가 크게 석세스 레이트랑 SPL이라고 하는 평가 지표를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석세스 레이트는 골 컨디션을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고,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게 태스크 컨디션의 골 컨디션의 개수라 가지고 골 컨디션이 많아지면, 만약에 끝까지 다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골 컨디션 하나만 성공을 하면 석세스 레이트이 3분의 1이 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SPL 스코어 같은 경우는 석세스 레이트에 더불어서 경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정을 했는지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 분모에 이 실제 이동 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 이동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모가 커져서 SPL 스코어가 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세스 레이트이 SPL에 비해서 2배가 됐다. 다시 말해서 SPL이 석세스 레이트의 2분의 1이다. 그러면 최단 거리보다 2배 더 길게 실제 거리가 생긴 거고, 3분의 1이 됐다. 그러면 3배 더 길게 최단 거리가 최단 거리보다 3배 더 길게 트래젝토리가 생성이 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인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각 열이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태스크 분류에 대한 결과입니다. 코파랑 모카에 대해서 실행을 했는데, 이 각 로우들은 그 LLM 종류에 대한 결과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GPT 4.5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롱 하레이즌과 어피어런스 부분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롱 하레이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태스크들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석세스 레이트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피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색깔에 대한 정보 혹은 모양에 대한 정보, 이런 이해가 필요한 태스크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한 경우들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되어 있는데, 실패한 경우 크게 한 6가지 분류로 저자들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크게 그래스프 하는 부분, 그리고 플래닝 하는 부분에서 각각 3가지씩 좀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그래스프 하는 쪽에서는 그래스프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연필을 집어야 되는데 연필을 집으려 했더니 잡을 수 있는 포즈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잡을 위치를 세그멘테이션을 제대로 못해서 안경을 잡아야 되는데 안경이 없다라거나, 그리고 다른 외적으로 실제로 로봇이 잡으려고 했을 때 콜리전이 더 발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스프를 수행할 때 실패 사항들이 많았다고 하고, 두 번째로 플래닝 쪽에서는 플래닝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그라운딩을 잘 못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obfuscation이라고 하는 게 난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안을 태스크로 인스트럭션이 들어갔는데 그 외에 동문서답을 해서 엉뚱하게 대답을 한다거나, 그리고 모션 플래닝 에러 같은 경우에는 모션 플래닝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플래닝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있었다고 하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능 개선이 필요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밸루에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사실일 수는 있는데, 롱 호라이즌으로 갈수록, 그리고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그 주변에 장애물이 많을수록 석세스 레이트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고, 여기서 그 그래스프를 하는 방법, 그리고 모션 플래닝을 하는 방법에 대한 에밸루에이션도 수행이 되어 있는데, 모션 플래닝은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 포인트랑 타겟 포인트, 이게 2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트랙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커 베이스드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VLM이 그 그리드를 숫자적으로 추론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 둘을 비교를 해보면
포인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석세스 레이트이 조금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스핑 프로포절 같은 경우는 SOM이 아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어떤 부분 그 마킹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렇게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C2F가 Coarse to Fine이라서 그 어떤 출력이 나왔으면 그 출력 부분으로 줌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SOM을 한 번만 사용했을 때 성능이 좀 더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VLM을 사용해서 뭔가 반복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이런 여러 번의 대답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석세스율이 낮게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엔드-투-엔드 방법론에 대한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제안하는 파이프라인을 엔드-투-엔드 폴리시도 평가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태스크를 수행할 때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면 어떻게 석세스 레이트이 변하는지에 대한 결과고, 당연하게도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석세스 레이트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랜더마이제이션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서 리미티드 랜더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사이즈에서 오브젝트들을 랜더마이즈를 한 거고, 풀 랜더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제한 없이 테이블 안에 있도록 하는 한에서 전체적으로 랜더마이즈를 했을 때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랜더마이즈를 크게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석세스 레이트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언시인 인스트럭션이랑 언시인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학습할 때 사용하지 않았던 인스트럭션이나 오브젝트를 마주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젠매니비 제안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폴리시가 제너럴하게 되는 어떤 부분에서 더 제너럴한지 그런 것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씬을 만들 때 태스크 오리엔티드 씬 그래프라는 개념을 제안을 해서 VLM에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데이터 구조를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계라고 느껴지는 거는, 여기서는 픽 앤 플레이스 위주로 태스크가 거의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더 인바디드 AI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운 태스크의 분류가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